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10월 20일 오후 한 2시 반쯤에 찍고 있거든요. 근데 오전에 코스닥이 거의 한 3% 이상 폭락했다가 지금 마이너스 0.9%까지 좀 네. 낙폭을 좁히기는 했네요. 코스피는 2380포인트대, 코스닥은 한 770포인트대 후반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코스닥은 오늘 뭐 낙폭을 좀 줄이고 있지만 오히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1% 이상 오늘 하락을 하면서 아직도 지금 1% 안으로 못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변동성 자체가 웬만한 우리 고수분들이 아니면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뭐 움직이기가 참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뭐 가지고 있는 것을 줄이기도 그렇고 또 새롭게 사기에도 좀 애매한.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이 크고 이 난이도가 조금 줄어들기까지 오히려 혹시나 좀 내가 이제 좀 뭐 그렇게 경력이 길지 않다면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이 길지 않다면 조금 이 변동성을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뭐 시장에 이렇게 조금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오늘 오전에 빠졌다가 오후에 이렇게 낙폭을 줄이는 거 가지고 너무 또 이제 저점 찍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또 확 달려들었다가 월요일날 또 빠지면 또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면 언제 혹시나 현금을 잘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언제쯤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제가 또 자료로 이렇게 준비해서 좀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불확실성이 너무 크잖아요. 지금 뭐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장. 그래서 약간 관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조금 더 일단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중동 쪽의 이슈는 이것 역시 지금 예측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 유가도 사실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고 이게 영향 미쳐서 우리의 많은 자산 가치에도 지금 영향을 주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좀 중동 쪽을 어떻게 파악을 하거나 예상을 한다는 건 좀 의미가 없는 일일까요? 감히 제가 그 부분은 예상하기 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뭐 하루하루가 다르게 지금도 왜 그 가자 지구에 있는 병원을 폭격을 했는데 이게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뭐 가짜 뉴스냐, 진짜 뉴스냐. 그러니까요. 이스라엘하고 또 바이든 대통령 만나서 이건 이스라엘 아닌 것 같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뭐 중동 쪽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 쪽에서는 지금 뭐 주위에서 뭐 난리가 났죠. 이스라엘 대사관 막 시위하고 근방에서.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변수로서 뭐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은,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라는 것은 어려운 부분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은 차라리 좀 빼고 그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차라리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어쨌든 그 중동 이슈가 만들어지기 전에 결국에는 금리가 장기화될 것이다. 그죠? 고금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장기화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먼저 매를 맞고 있었거든요. 매를 맞다가 이제 이 중동 이슈가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 둘 중에 하나라도 좀 시장에 뭔가 좀 좋은 시그널을 좀 준다라면 저는 이제 이번에 워낙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뭐 빠르게 이제 기술적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오늘 새벽이었죠. 파월 또 의장이 하나 코멘트를 또 하셨잖아요. 연설이 있었죠. 연설이 있었는데 좀 아쉽게도 시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은 안 해준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금리라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이 부분들을 뭐 고금리가 장기화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적응을 한다라면 그걸로 인해서 빠지는 부분은 저는 낙폭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이거를 보면 일단 뭐 이거는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다들 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상장된 기업들을 대부분 이 세 가지 요소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에 이슈들이 하나씩 영향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뭐 유가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그죠? 유가가 사실은 좀 주춤해져야지만 이 금리 인상도 좀 멈출 수 있는 부분이 될 텐데, 우리가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제 연준에서 지금 자꾸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물가를 잡으려고 하면 두 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이 금리를 계속 올려가지고 고금리 유지하면 저처럼 뭐 대표님 저처럼 뭐 우리가 월급은 사실 급여는 정해져 있는데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제 월급을 계속 올려주진 않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 뭐 제가 300만 원 받아서 150만 원 정도 이자 내고 뭐 교통비 쓰고 뭐 하는데 이게 이제 더 올라가는 거죠. 나가는 돈들이 그죠.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 네. 예, 그러면 300만 원에서 150만 원 빼다가 이제는 한 200만 원을 나가게 되면 100만 원 가지고 제가 이제 소비를 해야 되니까 그게 저는 시장이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예, 이거를 근데 많은 분들이 올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사실은 있었죠, 이미. 연초 뭐 상반기에 계속 그래도 그 기대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다 꺾이고. 그 기대감이 있다가 이번에 확실하게 8월 달 이후로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그럴 일이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 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이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네. 이거 유가가 지금 뭐 90달러에 가깝게 있는데 한순간에 유가를 확 뽑아내서 공급을 확 늘려가지고 유가를 내려줄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건 뭐 투자해서 개발해서 뭐 경제 타당성 조사해야 되지 뭐 뽑아내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고 결국에는 1번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뭐 이 부분으로 어느 정도 적응하다가 내년도 지금 분위기는 한 하반기 정도에 가면 뭐 금리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원래는 원래 3월 달에 연준에 내년 3월에 금리가 이제 떨어질 것이다 했는데 이게 점점 6월, 7월로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2024년 2024년, 3월에서 24년. 한 중반으로. 그렇죠. 이게 그리고 오늘 JP모건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국은행에서 아마 금리 인하 못할 걸 내년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거죠. JP모건에서 한국의 금리 인하 내년 3분기로 지연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2% 아래로 내려가는 시점은 3분기 후반으로 밀릴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생각 안 했던 거죠. 다들 아마 원래 하반기나 연말쯤이면 금리 좀 떨어지지 않겠어 생각하다가 8월달 우리 잭슨 홀 그리고 9월달 연준의 FMC 이후부터 계속 이게 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시장에서 녹이니까 성장주들 중에서 숫자가 없는 주식들 있죠. 내러티브로 상반기에 많이 올랐던 주식들. 그냥 기대감과 스토리만으로 올랐던 스토리로 기업들. 올랐던 주식들이 지금 뭐 퍼가 막 확 깎이면서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뭐 반토막 가깝게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황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이 그림이 내년도 1, 2분기 정도의 금리 떨어지지 않겠어라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온 거죠. 아. 이렇게까지 오면서 시장에서는 그 기대감이 떨어졌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점점 줄어드는 구간에서 과연 필수적으로 소비하는 거 외에 나머지 기타 경기 소비재를 소비하기에는 참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시장은 뭐 좀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그러한 흐름으로 저는 주식시장을 좀 이해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2023년 내내 반복이 됐던 것들이 또 그쵸. 한 번 연장. 근데 사실 이게 빨리 골 넣고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연장전 가고 그렇죠. 네. 또 물가라는 녀석이 동점골 또 넣어서 또 연장전 가고 막 그러니까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체력이. 그래서 저도 지금은 아까 7월달, 6월달이면 이제 금리 인하될 거다라고 이렇게는 예상하고 있지만 네. 그때 가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피터 린치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금리 정확하게 3번 맞추면 떼부자 된다. 그렇죠. 그죠? 근데 세계 최고 부자. 네, 세계 최고 된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 금리를 예측하는 것은.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유연하게 그냥 대응을 할 뿐이죠. 저도 예측하기보다는.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고금리가 장기화될 거다. 그래서 저희도 집에 씀씀이 좀 줄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저뿐만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우리 뭐 중산층 분들 대부분 마찬가지의 상황 아닐까 싶어요. 그 참 낙관론자들은 그래도 좀 앞당겨지지 않겠어? 네. 그래도 또 물가 잡히지 않겠어? 아니면 연준이 물가 목표를 2%가 아니라 3%로 좀 조정하지 않겠어라고 계속 뭔가 기대를 품었던 건데 그게 이제 비관론으로 보시던 분들은 아니야 쉽게 안 될 거야. 여기서 우리가 더 좀 힘들게 견디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놔야 돼. 네. 대비해야 돼. 또 이렇게 했던 거고 안타깝게도 그 후자 쪽으로 좀 지금 상황이. 네. 또 그게 고물가 상황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고 또 터져버리니까. 또 고금리 상황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또 터져버렸고 그게 이제 터져버렸을 때
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에너지 가격들을 건드려 버렸잖아요. 그쵸, 가장 중요한. 네. 이 90달러 부근에서 있던 게 사실 이란이 이번에 제재가 좀 풀리면서 이란산 이 원유가 시장에 좀 풀려준다라면 네. 약간 공급이 좀 늘어나면서 그죠? 유가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혹시라도 하마스 뒤에 또 이란이 있는 거 이란이 아니야? 움직인다면. 네, 그런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 그러면 이제 이란은 또 다시 제재를 하게 되면 왜냐하면 이제 자금줄을 좀 끊어줘야 되잖아요. 네. 네, 자금줄을 끊어주는 그 자금줄은 결국에는 이란도 석유를 팔아서 만들 텐데 그 부분을 막게 되면 결국은 이란산 석유가 또 밖으로 못 나올 것이고 이렇게 되면 또 유가는 뭐 투자해서 우리가 진짜 뽑아내기 전까지는 새로운 것들이 시장에 안 돌아준다라면 뭐 70달러 아래로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기는 쉽지 않은 그러한 환경이니까 뭐 물가를 쉽게 떨어뜨리기는 또 쉽지 않다. 그래서 뭐 주가도 지금 금리의 고금리 장기하에 계속 지금 좀 적응해 나가면서 좀 흔들리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WTI 기준으로도 국제유가는 한 90달러. 90달러. 가리키고 있고 브렌트유는 93달러. 93인가요? 92를 넘은 걸 봤는데. 그쵸.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죠. 요거는 10월 20일 오후 한 2시 반 정도 기준이고요. 근데 그 전에 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네. 전쟁 전에도 팀장님은 조금 주변 분들한테 보수적으로 대응하자고 이야기를 좀 하셨다고. 네네. 뭐 사실 7월 26일 날 네. 아마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고 또 우리 차트 또 개인 투자분들의 차트로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7월 26일 날은 저는 아마 당분간은 그 잊지 못하는 날이 될 것 같아요. 원래 네. 7월 26일이 피레침으로 아주 윗꼬리 길게 달고 대량 거래가 터진 날입니다. 7월 26일은.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코스닥 차트에서 잘 생각이 안 네네. 나는데 7월 26일 그거죠. 2차 전지주들 네. 장중에 막 20% 폭등했다가 엄청나게 쭉 폭등했다가 내려왔던 그날. 그날. 네, 그날이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사실은 조금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예. 그 피레침의 그 주가를 좀 넘어서기에는 좀 쉽지 않은 환경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러면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주가 에코프로, BM, 뭐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들이 정고점은 못 넘어서는데 지수가 뭐 좋아질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의 지수는 7월 26일 날 고점을 좀 넘어서긴 당분간 좀 어려울 거고 특히나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 그림과 같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와이스트리트 그 가족분들은 네. 워낙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옛날부터. 네네. 네, 그래서 이 정도 우리 주식시장 이 정도 식은 충분히 다들 잘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 이제 까만 게 알파벳인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위에 CF가 캐시플로우지, 캐시플로우 그냥. 캐시플로우. 네, 그래서 이제 기업이 벌어들이는 그냥 현금 아니면 뭐 실적이라고 생각 쉽게 하면 되죠, 그죠? 네. 네. 그리고 밑에 R이 우리가 지금 뭐 금리 때문에 난리니까 그냥 금리 정도 생각하시고 그 두 개를 가지고 이 PV라는 것은 뭐 기업의 가치 아니면 네. 주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R이 결국에는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금융시장의 자산들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7월 26일 이후로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8월달, 9월달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금리가 이렇게 올라올 때는 반대로 이게 분모가 올라오니까 그렇죠. 이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네. 그래서 그럼 여기에서 누가 영향을 받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저는 금리가 올라오면 결국에는 우리 상대적으로 주식에 대한 메리트가 그쵸, 조금 떨어지죠. 줄어들 수 있잖아요. 예. 어제 저희가 밤에 자료 뭐 이렇게 만들다가 뉴스를 봤는데 10%대 이자를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금리를. 네네. 예금 금리. 네, 예금 금리를.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요거죠. 네. 연 10% 적금, 주식 팔고 당장 가입. 이렇게 해버리면 뭐 이렇게 금융권에서는 자금을 이렇게 높은 금리를 주고 조달하는 이유는 또 있는데 뭐 그 부분을 제외하면 어쨌든 주식시장과 뭐 채권 그다음에 뭐 이런 예금 적금을 봤을 때 내가 이렇게 매크로 환경이 불안한데 안정적으로 5%에서 10%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을 못 낸다면
주식을 하기보다는 저쪽으로 가서 조금 가 있을까 잠깐 자금을 이동을 할까 이런 생각들을 당연히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아니라 연준의 금리는 기본 금리는 거의 5% 이미 넘어섰고 10년물 미국 금리도 지금 거의 5% 육박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5%대 채권 안전한 국채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역수를 취해 보면 이게 퍼의 역수잖아요. 네. 이게 그럼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퍼 20배 이상이 되는 종목들은 기대 수익률이 5% 미만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고퍼주들을 인정을 해줄 수 있을까? 그 대표적인 고퍼주가 저는 2차 전지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금리 저렇게 떨어지고 뭐 좋은데 성장만 그거보다도 훨씬 잘 나오면 그렇죠. 상관이 없죠. 버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 초까지, 지난해 올해 초까지 내내 또 랠리가 펼쳐졌던 괜찮았던 거고. 거고요. 예. 근데 최근에 움직임은 상반기 이후로 뭐 리튬부터 해서 우리 광물 가격이 다 빠지기 오르고. 시작했고 그래서 3분기와 4분기는 양극재라든지 이런 판가가 꺾일 거다라는 생각을 다들은 아니지만 일부는 하고 있었는데 이미 그 신호가 네. 있었고 여러 예, 차례 그쵸. 경고 신호도 있었죠. 네. 근데 예.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조금 안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되면 별로 안 듣고 싶어 하시고 좀 회피하려고. 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싫어하시고 좀 그러시죠. 그래서 아마 많이 못 받아들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테슬라 실적 오늘 보셨죠, 그죠? 네. 테슬라가 9% 폭락했죠. 네, 폭락을 했는데 작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예. 테슬라가 7%대의 영업이익률 마진을 낼 거라고는 상상을 잘 못했을 것 같아요. 거의 7%대면 그냥 일반 내연기관차 회사. 그렇죠. 뭐 영업이익률인데. 현대차, 기아차보다 조금 더 잘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 테슬라의 전기차 1위 기업이 그 정도인데 거기에 배터리 만드는데 소재되는 회사들이 과연 그거를 마진을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미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우려를 했는데 이번에 뭐 에코프로 그룹주도 실적 발표 나오면서 거의 컨센서스를 완전히 빗나가면서 보여주면서 뭐 전저점 이탈하면서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코스닥이 당분간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제가 가장 뭐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던 부분들은 아까 제일 서두에 말씀드렸던 저조차도 주머니에 있는 이 씀씀이를 조금 줄이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과연 주식시장에서 소비재 섹터가 움직일 수 있을까? 그러면 결국에는 뭐 상반기에 움직였던 2차 전지라든지 우리 내러티브 스토리로 가던 주식들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때는 주식시장이 그렇게 인정을 못 해줬는데 저는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네. 근데 이게 사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이거 어디 데자뷰 같은데? 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특히 그 저축은행들 고금리 예적금 상품들이 있다. 그쪽으로 돈이 몰려간다. 이게 거의 작년 이맘때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쵸. 그게 또 1년 만기 지나면서 또 재유치해야 되니까 지금 금융사들은 맞습니다. 수신 금리 경쟁하고 있는 거고. 맞아요. 와, 근데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2023년 4분기까지 가겠어? 라는 생각들은 아마 많이 안 하셨을 건데. 근데 지금 우리는 또 그걸 알고 싶죠. 그럼 24년 되면 이게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 언제쯤 이 고금리 시절이 끝날까? 근데 앞에서도 보여주신 것처럼 그게 24년 6월, 7월까지는 가야 그때 첫 금리 인하가 가능하지 않을까 정도인 거고요. 일단 그러면 지금은 버티는 수밖에. 그렇죠. 뭐 제가 이제 그 9월 달에 시장이 안 좋을 때 원래 4분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결국에는 이런 이슈들이 영향을 같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4분기에 나오는 딱 4분기에 우리가 고민거리인데 근데 오히려 매를 조금 빨리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게 조금 늦어지면 사실 11월 달까지도 이런 이슈들이 영향을 주잖아요. 왜냐하면 뭐 기다렸다가 그죠? 최대한 높게 팔려고 시장이 안 무너지면 굳이 급하게 나올 부분은 아니니까. 항상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려는 물량은 사실 이제 12월에 팔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11월, 이제 또 10월 이렇게 당겨졌었는데 특히 올해는 좀 9월부터 좀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되면 저는 빨리 팔 사람들이 오히려 10월 달에 대부분 좀 어느 정도 좀 파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뭐 4월 4분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미 뭐 대표님도 뭐 주위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주위에 제 뭐 지인분들 펀드 매니저들 이야기해 보면 기관 뭐 머리 아프다 지금 시장이 그래서 그냥 아예 빨리 마감하고 확정 짓고 벌써 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렇죠. 제가 아는 몇몇 기관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딱 2개 남겨놓고 다 정리했습니다. 아, 일부 그 자문사에 크게 운용하는 그 1인 투자 있잖아요. 예. 개인 투자분들이 큰 자금을 뭐 몇십억씩 받아서 운영하는 그 부분들은 뭐 자유롭잖아요. 그냥 뭐 우리 펀드처럼 뭐 지수를 뭐 추정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딱 2종목 남겨놓고 나머지는 거의 9월 달에 다 이미 정리해 놓은 쪽도 있고요. 매니저들 중에서는. 예. 특히 올해 상반기에 원체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네네네네. 상반기에 벌어놓은 거 그냥 지키자. 네. 이런 그래서, 전략으로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은 뭐 사실은 뭐 센티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뭐 금융당국에서도 테마라는 표현을 쓰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들도 지난번에 뉴스도 막 나오고 하더라고요. 리딩방 피해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를 조금 되게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게 되면 이거는 뭐 좀 센티적으로 또 주식시장에 또 중소형주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내년도로 우리가 가보면 이제 사실은 10월 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사실 내년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이제 2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 저는 내년도도 이 와이스트리 오래간만에 와서 제가 너무 또 네. 아니 지금 저게 현실이에요? 네, 안 좋은 현실입니다.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닌가 싶긴 아닙니다. 한데. 현실입니다. 네. 저는 내년도 고민도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우리도 선거가 있고 미국도 이제 대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 선거에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요런 이제 과세 부분이 또 주식시장에 일부 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잘못됐을 경우. 그래서 금융투자 소득세 네. 그러니까 주식투자 양도세 전면 과세인 거죠. 예전에 우리 대만 케이스 이야기를 비교해서 많이 이야기를 그쵸. 한때 했던 것 같아요. 요 예. 뉴스 나왔을 때 대만이 요거 하면서 폭락을 했었던 경우가 있는데 이거 하면 우리 죽는다 뭐 이런 스토리였잖아요, 그죠? 저게 그래서 2025년까지로 2년 유예가 네. 되는데 선거- 총선 이후에 예, 저것도 선거 또 결과에 화제가 따라서 요게 또 밀어붙이는 뭐 아니면 또 밀리는 부분에 따라서 내년도 우리나라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일부 여론조사였다가 요즘은 거의 많은 여론조사에서 이미 바이든을 넘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의 지지율이. 예. 예. 그래서 지금 재선 가능성이 조금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뭐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뭐 저도 그렇게는 생각해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대표님이 저를 한 대 이렇게 툭 치면 네. 처음에는 진짜 되게 상처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제가 대표님처럼 선하신 분이 감히 저를 때리면 와 왜 이럴까 이랬는데 사실 뭐 만날 때마다 저를 툭툭 치시면 그 데미지가 슬슬 무뎌지겠죠. 네. 그래서 옛날보다는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왜냐하면 첫 이슈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처음 당해보는 거 아니니까. 어떤 사람인지 겪어봤으니까. 네, 겪어봤으니까. 4년 동안. 네. 그때보다는 덜할 것 같긴 하지만, 그때보다는 덜할 것 같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특히나 또 전기차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트럼프 됐을 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친환경 이쪽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뭐 어느 쪽으로 트럼프가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요것 또한 이제 노이즈고, 그리고 그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과의 마찰이 되게 심했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중국과의 마찰 안 그래도 지금 반도체 막 그 금지하고 이번에 뭐죠 또 그 고성능 AI 반도체 또 미국이 중국 뭐 안 주게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 규제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트럼프는 더 하면 더 하지 덜 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네. 그러면 이 물가를 미국에 가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중국에 싼 물건들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좀 뭐 달러트리라든 이런 마트 같은 데 가면 차이나 제품들이 물가를 좀 방어해주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네. 혹시라도 약간의 뭐 관세라든지 뭐 이슈가 나와서 물가를 약간 상승하는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면 그래서 저는 내년에도 금리가 7월, 6월 달부터는 인하되지 않을까라는 지금은 이제 패드 와치에서 그림은 그려주고 있는데 네. 사실 이거는 또 선거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가 또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금리의 이 인하가 될지 아니면 진짜 한 내년도 연말까지도 계속 5% 이상의 금리가 유지될지 이거는 또 섣불리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요것도 우리가 계속 앞으로 체크는 해나가야 되는 내년도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아닌가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2달 정도 지금 남아 있는데 내년도를 봤을 때도 올해 못지않은 저는 난이도가 꽤 높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2024년에도 저는 조심스럽게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쉽지는 않을 것 쉽지 같다. 않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와이스트리 가족분들이 저는 요 부분은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보시면 일단은 금리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윗단에 여기 보시면 뭐 P 곱하기 Q 매출액 이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밑에가 이제 다 비용단이잖아요. 네. 근데 요거 하나만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다 대부분이 지금 다 사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게 떨어져 줘야지만 이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죠? 네. 예, 요거가 만약에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멈춰준다고 하더라도 또 이게 밑에 비용단이 줄어들어야 단기 순이익이 좀 유지되거나 올라가 주는데 그렇죠. 지금 이것도 지금 애매한 상황에서 이게 지금 반대로 막 올라가니까 이 쉽지 않은 그러한 환경이죠. 유가 자극하죠.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서도 인건비가 좀처럼 잘 안 떨어지잖아요. 네. 우리도 저도 뭐 저희 내부에 이렇게 직원들 이렇게 좀 좋은 분들 모시려고 하니까 야 만만치 않더라고요. 예. 비용이 각종 네, 비용이. 제가 이렇게 뭐 저도 뭐 이렇게 운영하려고 제 팀 이렇게 해보면 네. 만만치 않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테슬라가 보여준 게 지금 가격 인하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자신이 있고 수요가 아주 탄탄하다면 굳이 가격 인하를 할 이유가 있을까? 뭐 물론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어쨌든 자기가 선도업체고 그다음에 가격 인하해서 많이 큐 뿌려가지고 물량 많이 차 다니게 해서 우리 FSD 같은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누적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잘 안 팔리거든요. 지금 전기차가 생각보다 미국에서. 네. 예. 테슬라도 쇼크가 날 정도로. 생각보다 잘 안 팔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비용단이 분명히 올라올 텐데 이런 부분들을 잘 전가를 해서 네. 피해, 그죠? 가격에 전가를 해서 마진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이거를 전가를 잘하는 섹터를 앞으로는 고민해서 찾아야 될 것 같고 이게 잘 안 되는 기업들은 실적 쇼크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 계좌에서는 조금 멀리 해야 되는 그러한 쪽이 아닐까. 그래서 가격 전가 앞으로 안 되는 기업들은 그리고 우리 코스닥에는 특히나 네. 이렇게 비용 올라오는 그 감당 못하는 기업들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협력사들. 그러니까. 그래서 부채 또 많은 기업들. 네. 뭐 지금은 뭐 이제 금리가 올라오고 있지만 지금도 아마 허덕허덕 하시는 중소 아마 기업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장부가 조금 안 좋은 기업들, 그래서 이자 감당 못하는 기업들, 노이즈가 꽤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밸류에이션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저는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상반기에 우리가 똑같은 기업인데 펄을 뭐 20배, 30배까지 이렇게 줬다라면 지금은 이렇게까지 유동성도 지금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렇죠? 채권과 뭐 은행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풍부한 유동성도 아닌데 밸류에이션은 옛날처럼 우리가 많이 줄 수 없고 되도록이면 좀 보수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도 저 옆에 있는 부서에 계속 체크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네. 반대 매매 혹시 몇 건 나왔는지. 요즘에. 네. 왜냐면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바닥에 또 시그널이 또 될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옛날보다 엄청나게 크게 터져버리면 이제는 뭐 단기적으로 담보 부정 물량이 나올 만큼 나왔는가? 그러면 이제 수급이 가벼워지면서 이제 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구간에서는 또 금리도 높잖아요, 증권사에서. 그쵸. 신용이자 되게 높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당분간 금리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최대한 내가 고수가 아니라면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자제하시는 게 내 것을 적어도 벌진 않더라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정말 안 좋은 순간에 나의 주식들을 싸게 사려고 기다리는 사람한테 넘기는 만큼 더 슬픈 일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버티다가 마지막에. 그렇죠. 그게 이제 바닥에 지진다고도 하는데.